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속이 시원해질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하다 몇 년 전 은퇴했어요.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며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혼자 두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긴 했어요. 제가 일을 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텐데 육아랑 병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큰아들이 고작 7살, 작은아들이 5살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타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 일했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저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제 일을 꼬투리 잡곤 했어요. 대학까지 나온 년이 보험이나 팔로 다니냐? 애들 교육에 나쁜 영향 주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돈이나 보내라, 돈만.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당시 시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업가였고 시어머니는 그 관세를 등에 업고 저를 무시했어요. 다시 아이들을 데려올까 했지만 법적으로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죠. 이 보험업이라는 게 실적 압박이 심하잖아요. 전국 출장에 주말 상담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대구에서 광주로 전국을 떠돌며 고객을 만났죠. 주말엔 더 바빴어요. 자영업자들은 주말에만 시간이 나거든요. 설계사님, 이번 주말에 꼭 와주셔야 해요. 평일엔 가게 문을 못 닫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뵐게요. 이런 식으로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어요. 그래도 매달 번 돈 대부분을 시댁에 보내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했답니다. 제 통장엔 월세랑 교통비, 식비만 남기고 다 보냈죠.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250만 원은 시댁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너희 버리고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세뇌시켰죠. 어찌나 그리도 매정한지. 명절에 가면 아이들은 절 모르는 사람 보듯 했죠. 제가 반갑게 아이들을 부르면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얘들아, 할머니한테 가자. 밥 먹어야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나 하고 있어야 했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화기애애하게 TV를 보는데 저만 소외된 채로 말이에요. 참 서러웠어요. 자신들이 아들을 잃었듯 저는 남편을 잃었는데 같은 사람을 잃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싸워야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그려진 걸로 세심히 고르고요. 우리 아들들, 엄마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학교는 재미있니? 엄마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단다. 사랑해.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보내니까 작은 아들이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죠.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장이 없었지만요. 작은 아들의 첫 답장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민호가.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게는 보물 1호로 남았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아들의 편지 내용도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엄만 나쁜 사람이래요. 진짜예요? 엄만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친구들이 엄마 없냐고 놀려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답장이 뜸해지더니 마침내 이런 편지가 왔죠.
엄마 편지 그만 보내도 돼. 어차피 우리 못 보잖아.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죠. 주변에서는 재혼하라고 권했어요. 당시 제 나이 35, 아직 젊다면서 말이죠.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 애들도 이미 너를 엄마로 안 보잖아. 친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애들한테 새아빠란 존재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친구들은 답답해했지만 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객을 만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죠. 한 번은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는데도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설계사님 오늘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못 오시면 다른 회사로 갈 거예요. 결국 링거를 맞고 일어나서 고객을 만나러 갔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제 노력에 보답해줬는지 다행히도 보험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지점에서도 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순위권을 놓치지 않았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그 돈의 대부분은 시댁으로 또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각자 직장을 구했죠. 큰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작은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이죠. 내 손주들 다 잘 자랐지. 내가 잘 키운 덕분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결혼까지 시켜야 하지 않겠니? 돈 빠짐없이 보내렴. 시어머니의 자랑이 비수처럼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잘 되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직장을 얻은 직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2달 차이로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급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나 미워했지만 어쨌든 제 자식들을 봐준 분이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아들들을 만났는데 키가 훌쩍 크고 어른이 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큰아들은 큰 키에 든든한 체격이었고 작은아들은 날씬하지만 똑똑해 보였어요. 엄마, 작은아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죠. 어색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멀찍이 서서 고개만 까딱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우리 자주 만나자.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가족은 이제 우리뿐이잖니. 작은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형, 우리 엄마랑 밥이라도 자주 먹자. 그러자 큰아들이 동생을 째려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사는 게 바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굳이 노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아들아,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린 거야?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라도. 됐어요.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에요. 저희는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남처럼 선을 긋는 큰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 사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려 하자 큰아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제발 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작은아들이 나서자 큰아들이 더 짜증을 냈죠. 야, 우리 키운 건 할머니야. 엄마는 그냥 돈만 보낸 사람이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러고 싶어?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정이 많아서 문제라니까. 형제가 싸울 것 같아서 급히 말렸어요.
그만해.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천천히 시간을 갖자. 제가 밖으로 나가는데 작은 아들이 붙잡더군요. 엄마, 형은 원래 고집이 세잖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작은 아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큰아들의 차가운 시선은 잊히지 않더군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졌지만 작은 아들은 꼬박꼬박 나와줬죠. 큰아들이 나온 날이면 만남이 늘 어색했어요. 제가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들고 가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죠.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회사는 어때?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든 사줄게. 없어요, 그런 거.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딱딱한 분위기. 저도 답답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이 넘는 공백을 메우기엔 제가 너무 서툴렀던 거죠. 그럴 때마다 작은 아들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과장 됐거든요. 아이, 정말? 축하해. 우리 아들 대단하네. 형도 작년에 승진했는데 엄마한테 말 안 했죠? 큰아들은 동생을 째려보며 짜증을 냈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쓸데없다니, 엄마한테 하는 건데. 그만해. 우리 밥이나 먹고 어서 가자. 나 다음 약속 있어. 큰아들은 늘 그랬어요. 시계만 보고 빨리 자리를 뜨려고만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고 명절에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보냈죠. 엄마,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다 못 먹어요. 큰아들은 음식도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고맙다며 가끔 회사 근처로 저를 불러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엄마, 저 결혼해요. 뭐? 정말? 느닷없는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준 거니까요. 언제? 신부 될 사람은 어떤 아이니? 은행원이에요. 다음 주에 상견례 하려는데 엄마 시간 되세요? 아이, 그래, 가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를 가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구나.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상견례 날을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단정한 원피스도 샀어요.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죠. 상견례 장소는 어느 한식당이었어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죠. 며느리들 아이는 첫눈엔 예쁘고 단정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달까요?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차갑더라고요. 얼굴도 미소는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승주 씨가 어릴 때부터 못 봐서 정이 없다고 했었는데.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제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는 대화가 뚝 끊겼어요. 며느리들 아이는 계속 밥만 먹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사돈될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며느리 아버지는 직장인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며느리 눈엔 확실히 제가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아드님이 공무원이시라고요? 좋은 직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시나요? 저는 보험 설계사 일 오래 했어요. 아, 그 아 하는 소리에 저는 무시를 느꼈어요. 표정도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혼수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예단 예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려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며느리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뜻대로 하죠. 저의 뜻도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집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신혼집은 매매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며느리 아버지가 운을 뗐어요. 저는 아들을 봤죠. 아들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죠.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은 도와주실 여력이 안 되시나 봐요? 친정에서는 혼수 준비하는데. 은근히 압박하는 말투였어요. 이미 제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이 집을 해오겠다고 했고 며느리가 혼수를 준비해 오기로 한 것 같았어요. 저를 은근히 무시했으면서 집 문제를 떠넘기다니 참 너무한 사람들이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과 따로 만났어요. 네, 엄마, 사실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집 구입 자금이 좀 부족해서 2억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다행히도 제가 여태껏 이때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준비할게. 진짜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이 얘기는 유진이한테 비밀로 해줘. 괜히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네가 점수 딸 겸 준비해 뒀었다고 해. 알았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할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하객 명단을 작성했죠. 친정 식구들, 오랜만에 만날 친구들, 보험이라면서 친해질 동료들 한 50명 정도는 부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좌석 배치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어머님 쪽 하객이 너무 적으실 것 같아서요. 시댁 하객 자리를 친정 쪽으로 좀 돌려도 될까요? 뭐? 내가 부를 사람이 적다니 나도 50명은 부를 건데. 50명이요? 진짜로요? 어머님이 아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무시하는 말투에 화가 확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 안 오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시댁 자리를 친정으로 쓰게 해주세요. 어차피 비는 자리 놔두는 것보다 낫잖아요. 유진아, 내 아들 결혼식인데 부모 자리도 제대로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채운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냥 자리 배치 문제잖아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효율?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짓은 이게 맞고? 알겠어요.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근데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한 사람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열을 식혀야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엄마, 걔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해해줘. 넌 유진이가 네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괜찮아 보이니? 아니, 그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심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정말로 시댁 좌석은 구석에 배치돼 있었죠. 제 자리는 맨 앞이었지만 신랑 측 자리가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기둥 뒤에 가려진 자리였어요. 제 친구들이 도착해서 자리를 찾는데 다들 어이없어 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자리가 왜 여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미안해, 그렇게 됐어. 우선 앉아 라고만 했죠. 식이 시작되고 주례사를 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랑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 부모의 정을 모르고 컸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모가 아니라는 건가요? 돈만 보낸 사람은 부모도 아닌 건가요? 어떻게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진행하는 내내 저는 그저 구경꾼이었어요. 사진 촬영할 때도 하객들과 인사할 때도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매 순간이 뻘쭘하고 괴로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해서요.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와. 네,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래도 예의상 잘 돌아왔다고 연락은 해줄 줄 알았는데 게다가 모습도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 와이프가 친정에 가자고 해서. 그래, 친정도 가야지. 다음에 와. 하지만 다음은 없었어요. 설날도 추석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죠. 그러던 중 작은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형수가 임신했대요. 뭐?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축하한다고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아 축하한다.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된다며?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요즘 바빠서 미안해요. 그때 며느리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 뭐 초기니까 꺼려질 수도 있지. 저 사실 어머니랑 또 싸울 일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 결혼식 때처럼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그건 말 똑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너랑 싸웠니? 네가 내 자리를 구석으로 밀어놨잖아. 어머님도 정말... 통화 끝낼게요. 뚝 끊긴 전화. 작은아들이 나중에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엄마, 그 형수님이 아직도 결혼식 때 일로 앙금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나 봐.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니? 오히려 내가 무시당했지. 그러니까요. 근데 형도 형수 편만 들어서 참 서러웠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참기로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건 축복할 일이잖아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아기용품을 잔뜩 샀어요. 베넷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젖병, 유모차까지 정성껏 골랐죠. 이 선물들 받아줄까? 작은아들에게 물으니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가 친정엄마가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엄마 건 안 받을 것 같아요. 정말이었어요. 보내준다고 해도 답장을 안 하더군요. 결국 산 것들을 구석방에 다 구겨 넣어놔야 했죠. 그러다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사돈이 시큰둥하게 인사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병실로 옮겨진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린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아기가 보고 싶어서. 유진이, 너 몸은 좀 괜찮니? 네, 잠깐만 보세요. 산후조리원 가야 해서.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손주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꼭 큰아들 어릴 때를 닮았더라고요. 예쁘죠? 아들이래요. 그러네, 정말 예쁘구나. 이름은 정했니? 친정아버지가 지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몸조리 잘하고. 네. 아, 어머님. 산후조리원은 친정 식구만 오기로 했어요. 아기도 예민할 때라서요. 그래, 알았어. 서운했지만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100일 잔치가 다가왔는데 역시나 초대받지 못했죠. 친정 식구끼리 조촐하게 한데 작은아들이 미안해하며 전했어요. 아기 사진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요즘 아기 사진 함부로 보내면 안 된대요. 조심해야 한대요. 큰아들의 변명이 참 궁색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손주가 벌써 돌이 다 돼가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명절에 한번 잠깐 본 게 전부였죠.
그것도 며느리가 내내 감시하듯 지켜봐서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다가 사돈되는 분의 카톡 프로필을 우연히 봤는데 우리 손주 돌잔치 D30 호텔에서 성대하게 할 예정이니 많이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잔치를 한다는데 저한텐 아무 연락이 없었던 거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손주 돌 다 됐지? 아, 네. 다음 달이에요. 돌잔치는 하니? 그게... 더듬거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는구나.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엄마,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다시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았어요. 목소리부터가 짜증 섞여 있었죠. 어머님,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 들어보자.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번 돌잔치는 좀 특별하게 하려고요. 특별하게? 네. 100일 잔치는 소박하게 했으니 돌잔치는 여러 사람한테 축하받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서요. 그게 나를 초대 안 하는 이유가 되니? 어머님은 그런 자리가 불편하실까 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은 저희 쪽 사람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체면도 있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빠지는 경우가 있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됐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형 돌잔치 하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엄마. 저도 어제 들었어요. 형수가 엄마 초대 안 했다면서요. 나도 이제 필요 없나 봐.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요. 제가 형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냥 놔둬.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아. 초대받지 못한 곳에 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 혼자 잘 다녀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가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막상 돌잔치 전날이 되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도 내 첫 손주의 돌잔치인데 멀리서라도 보고 싶더라고요. 불청객이라 해도 그 자리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순금 돌반지를 가방에 넣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현수막과 함께 아기 사진이 크게 걸려있더군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내 손주의 얼굴이었죠. 사진 속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큰아들을 빼닮은 눈매에 오똑한 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잔치 하객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물어왔어요. 네, 근데 제 이름이 명단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기 할머니인데. 아, 신랑 어머님이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단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제 이름을 찾았지만 역시나 없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혹시 신부 측 어머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갈게요. 직원이 난처해야 하는데 마침 작은 아들이 로비로 나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죠. 엄마, 결국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제가 안낼게요. 민호야, 나와도 되는 걸까? 초대받지 못했는데. 당연하죠. 엄마가 할머니인데 뭔 소리예요. 작은 아들이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후회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벽면에는 아기의 성장 사진들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넓은 홀에 둥근 테이블들이 가득했고 각 테이블마다 생화 장식이 놓여 있었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형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아들이 안내한 자리에 억지로 웃으며 앉았어요.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만지작거렸죠. 순금 돌반지와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친정 쪽 하객들이 20명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들도 명품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댁 쪽은 정말 몇 명 없었어요. 아마 큰아들 친구 몇 명인 것 같았죠. 요즘에도 돌잔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젊고 세련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죠. 조명이 큰아들과 며느리, 친정 부모님께 비춰지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두 분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이어서 성장 동영상이 나왔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배경음악과 함께 정말 감동적으로 편집됐더라고요. 우리 정우가 태어난 날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내레이션과 함께 신생아실 영상이 나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외가 식구들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 정우의 첫 100일, 외할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파티. 당연한 이야기지만 100일 사진에도 저는 없었어요. 화려한 100일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는 엄마, 아빠, 외가 식구들 뿐이었죠. 첫 크리스마스, 첫 어린이날, 첫 걸음마.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어요. 마치 이 아이에게 친할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상이 끝나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 정우의 돌잡이 시간입니다. 과연 정우는 무엇을 잡을까요? 커다란 돌상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실, 돈, 마이크, 청진기, 판사봉, 붓,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예쁘게 놓여 있더라고요. 자, 정우 가족분들 함께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큰아들과 며느리, 사돈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사위자가 마이크를 건넸죠. 정우 할머님, 정우가 무엇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뭘 잡아도 좋지만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네요. 사돈의 점잖은 대답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아기가 기어가서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다가 청진기를 잡았어요. 우와, 의사가 되려나 봐요? 역시 외할아버지를 닮아 똑똑한가 봐요. 환호성이 터졌고 외할아버지가 따라 올라가 정우를 안고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목을 빼고 봤지만 기둥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손주가 뭔가를 잡았다는 게 기뻐서 혼자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죠. 이제 정우의 첫 생일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족들이 우르르 단상으로 올라갔죠. 저는 용기 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이때라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손주의 첫 생일 사진인데 제가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어요. 주책이라 욕해도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더라도 그 사진에 담기고 싶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절 발견하고는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마치 불청객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절 쳐다봤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큰아들이 황급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승주야, 나도 사진만 같이 찍으면 안 될까? 사진만 찍고 금방 갈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은 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며 말했죠. 그게 지금은 좀...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주변 하객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저흰 가족끼리 돌잔치 할 건데요. 나는 가족 아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가까이 있던 하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린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죠. 혈육가족이요. 동네 할머니 나중에 찍으세요. 동네 할머니.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어머, 저게 뭐야? 정말 동네 할머니야? 아니, 시어머니 같은데 근데 왜 초대도 안 했대?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비겁한 놈. 제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막말에도 한마디 못하고 있다니. 작은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 가자. 작은 아들이 제 팔을 잡고 연회장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실수예요. 실수? 동네 할머니라는 게 실수? 연회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작은 아들이 폭발했어요. 진짜 보자 했더니 형수 정말 너무하네. 형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무슨 예상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렸는데 손이 떨려서 키를 꽂을 수가 없었죠. 엄마, 제가 운전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들어가. 형 도와줘야지. 뭘 도와요? 저도 안 들어갈 거예요. 민호야,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불편해질 필요 없어. 들어가. 작은 아들을 억지로 돌려보내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움, 분노, 자괴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밀려왔죠.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있는데 문득 가방 속 봉투가 보였어요. 손주 돌 선물로 준비한 순금 반지와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들이 좋아할 거란 생각만으로 새벽부터 준비한 거였는데 이것도 필요 없겠지 싶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선물 따위 그들이 좋아하겠나요? 한참을 앉아있다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뚝 멈췄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그래, 가족이 아니라고? 좋아. 그럼 이제부터 정말 남처럼 대해주지.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작은 아들이겠죠.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안방으로 가는 거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묵은 서류들을 꺼냈죠. 그 중에는 몇 년 전 큰아들에게 2억을 송금한 기록도 있었고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것도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이렇게 항상 서류를 따로 준비해뒀었는데 이걸 정말 쓰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엄마, 돈 잘 받았어.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 문자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예전 고객이었던 변호사가 생각이 나 연락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죠.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보여줬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죠. 이 문자 메시지가 중요하네요. 꼭 갚을게라는 표현이 있으니 차용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혹시 차용증은 없으신가요? 네, 아들이니까 그런 건 안 썼어요. 하지만 빌린 건 확실해요. 집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맞다. 혹시 아드님이 그 돈으로 매매 계약한 기록이 있나요? 네,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보여줬었거든요. 좋아요. 그것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님, 그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명하기가 까다롭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이자인 연 5%는 청구 가능합니다. 2억에 대한 5년치 이자면...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대략 2억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소송 비용까지 하면 3억 가까이 될 겁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근데 정말 하실 건가요? 가족 간의 소송은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니래요. 제가 그냥 동네 할머니래요. 그럼 남인이 돈 받아야죠. 김 변호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반응 봐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제 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유류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저의 복수도 시작됐죠. 며칠 후 내용 증명이 아들에게 전달됐나 봐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렇게 연락 좀 달라고 할 땐 뜸하더니 득달같이 전화하는 거 보면 정말 급했나 봐요. 엄마, 이게 뭐예요? 3억을 갚으라니? 왜? 안 갚으려고 했니? 아니, 그때 준 건 증여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자에다 소송 비용이라뇨. 언제 내가 준다고 했니? 빌려준 거야. 네가 보낸 문자에도 갚겠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아, 그래? 그럼 법원에서 판단 받아보자.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연락은 그쪽으로 해.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번엔 1시간도 안 돼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어찌나 폭풍처럼 일이 몰아닥치던지. 어머님 열어주세요. 저 유진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평소에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 아이들 참 웃기더군요. 그렇게 제가 와달라고 할 땐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 말이에요. 고작 1시간 거리인데 그렇게 뜸했었다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3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제야 내가 돈을 보탰다는 걸 알았어? 2억을 빌렸다고요? 남편이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걸 왜 저한테 숨긴 건데요? 네 남편한테 물어봐. 난 동네 할머니니까 상관없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제가 실수했어요. 말이 너무 심했죠? 정말 죄송해요. 실수? 동네 할머니가 실수로 나온 말이라고?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평소 도도하던 며느리가 무릎을 꿇다니 정말 급했나 봐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지금 아파트 살 때 낀 다른 대출도 많고 애도 있는데 3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가족끼리 해결하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도 가족이에요. 당연히 가족이죠.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가증스럽지 않니? 늦었어. 당장 나가. 더 떠들면 경찰 부를 거야. 며느린 가지 않으려고 아예 바닥에 들어 눕더군요. 이렇게 막무가내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퍼와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물벼락 한 번 더 맞고 싶으면 더 누워있어. 그거 알지? 문 두드리는 것도 주거침입죄야. 나는 물을 뿌릴 명분이 확실하단다. 그렇게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밤 작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형이 불러서 잠깐 형네 집에 다녀왔는데 거기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 형수가 형한테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런 큰 돈을 빌렸냐고, 왜 숨겼냐고.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했나 보네. 엄마, 정말 3억을 받으실 거예요? 왜? 너도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형이 자업자득이죠. 근데 조카가 불쌍해서요. 제가 듣기론 형이 대출을 알아보는데 공무원이라 한도가 있대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대요. 나머지 돈도 갚아야 해서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죄 없는 손주.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민우야, 넌 형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엄마도 결정했어. 앞으로 모든 재산은 너한테만 물려줄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네 형과 형수가 날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니. 그럼 내 재산도 가족한테만 줘야지. 이미 유언장도 작성했어. 너한테만 상속한다고. 작은 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전 돈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는 거 아니었는데. 알어. 넌 항상 엄마 편이었어. 그래서 더 고마워. 며칠 후 큰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을 찾아왔어요. 아주 미친놈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래도 돼요?
내가 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여태 막말한 건 와이프지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때 넌 자식으로서 뭘 했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 그게 더 비겁해.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쁜 사람? 30년 동안 너희들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내가? 난 그저 대접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야. 엄마 저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큰아들이 간절히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후회는 너희가 할 일이고 난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게다가 넌 내가 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매번 네 아내 편만 들었지.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니? 이제 그냥 남처럼 살자. 그게 더 편해. 큰아들은 결국 울면서 나갔어요. 한편 며느린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애들이 3억을 갚아야 한다면서요. 사돈이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사돈 간에 우리 딸이 철없이 굴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돈인 걸 알면 돌잔치라도 초대하셨어야죠. 이제 와서요? 사과한다는 것도 너무 염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3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애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도 여유가 없는데.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했어요. 그러던 중 작은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안 그래도 올해 안에 하려고 했는데 형일 때문에 시기가 좀... 정말? 네 결혼은 별개의 일이지. 언제부터 만난 거야? 3년 됐어요. 이번 주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꼭 데려와. 그렇게 주말에 작은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인상부터 달랐어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아가씨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간 큰아들의 연락에 시달려서 정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죠. 어머님, 민우 씨가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강인하신 분인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에요. 혼자서 두 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그 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저 약속 드릴게요. 민호 씨와 결혼하면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작은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엄마, 우리 결혼식은 작게 할 거예요. 가족들만 모여서. 그래, 좋지. 엄마가 도와줄 건 없니? 엄마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큰아들과는 정말 다른 반응이었죠. 한편 큰아들은 정말로 집을 팔기로 했나 봐요. 작은아들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형이 집 팔고 외곽에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 간대요. 그래? 힘들겠네.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한 일이야. 형수는 이혼하자고 한대요. 시어머니도 제대로 대접 못한 무능한 남자라고. 아이고 웃겨라. 쥐는 뭐 잘했나? 이제 와서 남 탓이네. 그 뒤로 몇 개월 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야위고 캥해진 모습이었죠. 또 왜 왔니? 할 말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와이프가 매일 저한테 한심하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탓해서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가 얼마나 절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 어릴 때 엄마가 보내준 편지도 아직 갖고 있어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읽어보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에도 달라지는 건 없어. 너무 늦었다, 승주야. 난 이미 다 정리했어. 알아요. 그래도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큰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용서할 순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큰아들은 한참을 더 울다가 돌아갔어요. 몇 개월 후 작은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정말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죠. 저는 주빈으로서 단상 중앙에 앉았고 축사도 했죠. 우리 민호와 수진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호야, 엄마가 부족해서 많이 못해줬는데 그래도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제는 현명한 수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란다. 사랑한다. 그 후에 큰아들은 결국 이혼했어요. 양육권은 며느리,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가 가져갔고 큰아들은 양육비를 보내야 했죠. 말 한마디로 빚을 갚기도 빚을 지기도 한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지났어요. 작은아들 부부는 정말 집에 자주 찾아와 줬어요. 명절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시간 날 때마다 왔죠. 어머님, 저희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축하해. 어머님이 이름 지어주세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정말 특별할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읽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예요? 어린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니? 저 정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청우야, 할머니 저 기억나요? 전 할머니 얼굴 모르는데. 그래, 나도 미안하다. 할머니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전화가 뚝 끊겼어요. 아마 전 며느리가 끄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죄 없는 손주,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 제가 너무한 것 같아 눈물이 나더군요. 그 양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마 전 통쾌함과 죄책감을 평생 가져가야겠죠? 그 사이 작은아들의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진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큰아들은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작은아들이 전해준 소식이었죠. 형이 재혼했대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래, 잘 됐네. 엄마, 그러니까 이제 형 용서해주면 안 돼요? 형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네 형은 결혼해서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그랬지. 그리고 바뀌었다고 해도 그건 이제 형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이야. 어느 날 집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손주 정우였죠. 할머니! 아이가 절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정우? 너 정우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누구랑 왔니? 아빠요, 저기 있어요. 멀리 큰아들이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전보단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왜 왔어? 정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죄송해요. 그냥 갈게요. 할머니 가지 마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결국 아이를 달래서 돌려보냈어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젠 그 모든 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 수진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어머님, 뭔가 고민이 있으세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들어줬죠. 어머님,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분노를 품고 사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무시하면 안 되는 분인지 이젠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수진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정우 데리고 와, 밥 먹자. 답장이 바로 왔어요. 언제 가면 돼요? 그렇게 몇 년 만에 큰아들과 제대로 된 식사를 했죠. 그 후로 가끔 큰아들과 정우를 만났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죠. 전 며느리는 다시 재혼한 남편과 결국 또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실패한 거였죠. 이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작은아들 가족과 자주 만나고 큰아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있어서 기뻐요. 돌이켜보면 그 일이 없었다면 전 계속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전 늘 저의 지난 상황과 죄책감 때문에 고개 숙여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동네 할머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깨어나게 했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당한 어머니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피로 이어졌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